김태년 원내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북한군에 의해 자행된 참담하고 끔찍한 반인륜적 만행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북한은 이번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야당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북한 만행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게 알리겠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 확산 초기였고 위기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서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골목상권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적용 기한 연장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간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장 합의가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세부 규정과 임대료 감면 지원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어제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코로나 직격탄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방법을 계속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항상 연휴를 기점으로 확산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무사히 넘겨야 겨울철 대유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긴장의 고삐를 다시 조여야 합니다. 추석 연휴까지 가급적이면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멈추기 위해 우리 국민의 성숙되고 단합된 방역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공동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스가 총리는 한일이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고위급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대화와 교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국회에서도 우원외교를 통해 한일 간 대화와 소통에 적극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한일 우원외교와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예, 김종민입니다. 엊그제인 9월 23일 기자협회 보고가 2005 발행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005 기념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005 기념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언론의 자유가 넓어진 만큼 책임도도 커졌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쓴소리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권력은 밀실에서 공론회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주권자의 민주적 합의만이 유일한 권력인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좋은 합의를 만들어내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좋은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민주적인 합의, 민주적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론의 장이고 이 공론을 주도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사실상 언론이 현대 공론 민주주의의 핵심 권력입니다. 언론의 힘과 역할이 막대한 만큼 책임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논쟁할 때 신문에 났다 이 한마디면은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과 관련해서 불편한 진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론 자유는 넓어졌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했는데 올해 세계 언론 자유지수 41위입니다.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0위에서 30단계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신뢰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이라고 하는 국제조사 결과 보면 한국이 조사 대상 40개국 중에 언론 신뢰도가 21%로 최하위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이러한 상황을 언론인 스스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협회 여론조사에 보면 언론인 91%가 최근 1, 2년간 사기가 저하되었고 가장 큰 원인이 기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불편한 진실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기성 언론과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만드는 소셜미디어가 대등하게 신뢰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언론 스스로가 설정한 방향과 의도가 너무 강해서 사실과 공정이라는 언론의 핵심 가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의 단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 보도 12개 주요 일간지 인터넷 매체 기사를 확인해 봤습니다. 의혹 보도가 시작된 8월 27일부터 대정부 질문 종료일인 9월 17일까지 22일간 무려 2만 6천 건의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이신문의 일면 기사만 79건입니다. 같은 기간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 관련 일면 보도는 22건으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수천억 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 의혹을 비교해보면 심각합니다. 최근 보도된 8월 23일부터 사퇴 전일인 9월 22일까지 31일간 보도량은 2,300건, 추 장관 의혹 보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일면 보도는 3개 언론사 6개 기사에 불과합니다. 추 장관 의혹 보도 79건의 13분의 1입니다.
언론 보도는 공공정보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론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공공정보의 질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의사결정의 질이 달라집니다. 언론이 사실과 주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우리 국민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언론은 제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 권력입니다. 제도로 개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인 스스로가 사실과 공정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개혁의 정도입니다. 이 언론의 핵심 가치인 사실과 공정, 이 가치를 지켜내는 치열한 기자정신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염태영입니다. 공영방송 KBS가 7개 지역방송국의 TV방송 허가권을 반납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KBS는 지난 5월 원주, 목포, 순천, 안동, 진주, 포항, 충주의 지역 KBS를 폐쇄하고 지역 총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경제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인 기관입니다. KBS 지역방송은 지금까지 지역 시민들에게 지역 소식을 전달하고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등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KBS가 경영 합리화나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명분으로 방송 허가권을 반납하는 것은 경영상의 부실 문제를 지역방송국 폐쇄로 손쉽게 해결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합니다. 이미 해당 지역 시민들과 시청자위원회, 노동조합 등은 여러 차례 지역방송국 폐쇄를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해당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지역방송국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지역과 지역 시청자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제출한 TV방송 허가권 반납 심의에 있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 보다 엄격히 심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는 국민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역방송의 발전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와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고리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0.8%에서 최고 1.6%입니다. 그러나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가맹점 수수료율은 2배 이상 높습니다. 네이버 페이의 경우에는 계좌 이체 방식은 1.6%, 카드 기반 결제 방식은 매출액에 따라 2.2%에서 3.08% 수준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1%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간편 결제율은 39조 원이나 되고 있고 이 중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비중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부 당국에 조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바람에 신청자들이 일시에 대거 몰리면서 어제 하루 온종일 노동부 상담 전화와 관련 행정이 마비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해야만 하다 보니 이를 모방한 스미싱 문자에 의한 피해도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선착순이 아닌 추석 전 일괄 지급으로 바꾸고 유사 스미싱 문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혼란을 최소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 충돌 당사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박덕흠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을 뿐이지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탄코 없었다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성은 없고 변명만 있었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의혹과 비난은 당 소속을 넘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관행을 벗어나 국토교통에 6년 동안 특혜 배정을 받았고 심지어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그러면서 직위를 이용해 마음껏 사익을 추구하고 건설업계의 로비스트로 공공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박 의원은 안행위, 기재위, 국토위, 예결위를 거쳐오는 동안 족족 부정비리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정비리의 종합세트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탈당에 무소속으로 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부정비리의 근원은 국회의원직으로부터 연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사실 박 의원은 정계 입문 전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전문 건설 협회장과 전문 건설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할 때부터 숱한 의혹을 샀던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샀던 인물이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특급 관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관심과 활동이 축적돼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나아가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음을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쏟아지는 제보를 종합해보면 지금이야 박 의원 개인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이 쏟아지는 정도지만 언제든 정치 게이트 수준으로 비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박 의원이 이 정도로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아직 본론으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11억 원 누락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데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같은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분양권을 신고 누락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이다 보니 조력을 못 받고 혼자 재산 신고 준비하느라 경황이 없어 실수했다고 뭉치고 있을 따름입니다. 변명거리가 될 턱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조수진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박덕흠 의원에 이어 또 하나의 국민의 짐을 더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가 어제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국가적 차원에서 기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임세원 교수는 히포크라테스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오직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삼고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유족께서도 가해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이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쉽게 정신적 치료와 사회적 지원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고인의 유지를 전했고 조의금은 정신건강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의료계를 이끌어갈 의대생들이 임세원 교수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의 영달이 아닌 사회의 공리를 위해 인수를 베풀 소중한 재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의대생들의 성명서는 아쉬움을 넘어 답답합니다. 치기 어린 응성만 담겼습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 마음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공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은 의대생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국시를 2차례나 연기했습니다. 다른 국가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추가 기회 제공에 따른 물리적 사회적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수용하셔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일을 정부가 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의대생들의 성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떼쓸 나이가 아니라 책임질 나이입니다. 의료인들의 피, 땀, 눈물이 K방역 성공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의료인 모두가 임세원 교수였고 히포크라테스였음을 국민들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사회가 의료계에 보내는 존중과 존경에 의대생들은 화답해야 합니다. 임세원 교수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국민입니다. 그 따뜻함에 의대생들이 응답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임세원 교수의 명예와 코로나 방역의 전선을 지키고 있는 선배들의 헌신을 생각해서라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택배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분류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업계 측의 분류 작업 인력 1만 명 추가 투입 약속을 믿고 투쟁 계획을 철회했고 다행히 추석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와 대책위원회는 실제 투입 인원에 대한 시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브터미널만 기준으로 할 때 업계 측은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지만 대책위는 추가 투입 인력이 362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일시적, 임시적 처방이 아닌 상호 간의 대화에 기반한 제도 개선에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로 일하면서 택배 회사들의 을로 살아왔습니다. 택배 시장이 커지면서 노동시간은 더 늘어났고 노동 강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는 결국 택배 노동자 과로사라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산업으로서의 생활 물류 산업은 그간 지속되어 온 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급성장하며 새로운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산업이 변화하고 발전하면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 조건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사건은 산업과 노동 조건을 법으로 규율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말해줍니다.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제 생활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그린과 사람 중심 물류로 도약시키기 위한 생활물류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법도 정부 정책도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분류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실 전국의 택배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의 무사한 영을 기원합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멈출 동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교육부가 개교일에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연세대학교 종합감사에서는 부모인 교수가 자녀에게 A+를 부여한 사실과 전 부총장의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정황 등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고려대학교의 종합감사 결과 역시 참담합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3년간 6,693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마땅히 힘써야 할 교원들이 국민의 혈세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사적으로 이 기금을 유용한 점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교수 부모의 수업을 수강해 고학점을 챙긴 사실과 집행 이유 없이 교비로 순금과 상품권을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적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제약받고 취업길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지난한 투쟁을 이어왔고 대학 측의 미온적 태도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돈을 아끼고 유흥업소에는 거금을 들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학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한 해 사립대학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6조 원이 넘습니다. 대학비리, 사학비리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구조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대학 내에 필요합니다. 말뿐인 사학혁신이 아니라 진정한 사학혁신이 절실합니다. 국회의 입법과 제도 강화뿐만 아니라 대학 내 자구적인 노력 역시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감사는 금방 지나갈 소나기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뼈를 깎는 쇄신이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타 대학에도 진행될 교육부 종합감사의 결과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며 대학들의 후속 조치 역시도 지켜보겠습니다. 대학은 개탄스러운 현실 앞에 분노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와 국민의 분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